생활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 말 한마디에 68째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혼자 사는 건 편했지만 통장은 점점 비어갔고 몸이 아파도 기댈 사람 하나 없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늦은 나이에 다시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은 반대했지만 이번만큼은 다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처음 2달은 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3달째 되던 날부터 그 집이 저한테는 숨도 못 쉬는 곳이 돼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빨리 달라졌는지 그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대체 저는 뭘 믿고 그 집에 들어간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커피가 반쯤 식어 있었습니다. 상태 씨가 그 말을 꺼낸 건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서 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살짝 얹더니 낮고 천천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활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있다고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크게 말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말이 카페 안에서 유독 선명하게 들렸어요.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대답도 바로 하지 못했어요. 그냥 잠깐 테이블 위 나뭇결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 안에서 2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게 너무 이른 것 같다는 느낌 하나, 그리고 이 사람이 진심인 것 같다는 느낌 또 하나. 그 2가지가 한참 부딪히다가 결국 뒤쪽으로 무게가 기울었습니다. 그때 저한테는 그쪽을 믿고 싶은 이유가 너무 많았거든요. 제가 그의 68이었습니다. 이미 한 번 이혼을 겪었고 오랫동안 작은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해왔는데 사정이 생기면서 그 일마저 끊겼어요. 들어오는 돈이 한꺼번에 사라진 겁니다. 이후로 월세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통장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어요.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숨이 조금씩 짧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가는 걸 알면서도 은행 앱을 여는 습관이 생겼어요. 아마 숫자가 달라져 있기를 기대하는 거였겠죠. 그런데 달라지는 건 항상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줄어드는 쪽이었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무릎이 안 좋아진 지는 꽤 됐고 어느 날은 허리까지 삐끗해서 종일 방 안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밥을 차려 먹을 힘이 없어서 그냥 물을 한 잔 마시고 누웠어요. 아프다는 게 서러운 게 아니라 아파도 아무도 모른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딸 미라와 아들 지훈이 있었으니 연락할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화를 들었다가도 그냥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자식들한테 기대는 순간부터 서로가 조금씩 불편해진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알면서도 외로웠어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였습니다. 그러던 참에 윤상태 씨가 연락을 해온 겁니다. 같은 동네 아파트 단지에서 오래전부터 아는 얼굴이었어요. 동대표 모임 같은 데서 몇 번 마주쳤고 경비실 앞에서 인사 정도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부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산 지 몇 해 됐다고 했어요. 처음엔 밥 한 번 같이 먹자는 식으로 가볍게 만났고 몇 번 차를 마시다 보니 어느 순간 이야기가 길어져 있었습니다. 말이 잘 통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상대가 말을 마치기 전에 이미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그때 저한테 상태 씨가 그랬어요. 그래서 경계심이 먼저 녹아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게 문제였어요. 경계심이 녹으면 안 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래 혼자 있다 보니 누군가와 대화가 길어지는 것 자체가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그랬거든요. 딸 미라한테 이야기를 꺼낸 건 재혼을 거의 결심한 뒤였습니다.
미라는 전화로 바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그 사람 얼마나 안다고요? 갑자기 무슨 재혼이에요? 아들 지우는 잠자코 듣다가 마지막에 한마디만 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후회하지 마요. 두 말 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 혼자 아파도 기댈 사람 하나 없다는 그 서러움, 그리고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는 그 목소리. 생활비는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 말이 버팀목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상하죠? 그 말 한마디가 버팀목이 된다는 게요. 그런데 정말 그랬어요. 그렇게 저는 윤상태 씨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정말로요. 상태 씨는 약속대로 생활비를 챙겨줬습니다. 직접 봉투에 넣어 건네는 날도 있었고 통장으로 보내주는 날도 있었어요. 금액이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월세 걱정 없이 장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한결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 먼저 수저를 놓아주기도 했고 드라마 보다가 어깨를 한번 토닥여주는 날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생각보다 자상하다고 느꼈어요. 이번엔 다를 수도 있겠다.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달이 제일 편안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일 위험했던 시간이기도 했는데 그건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두 달이 지나면서 아주 작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사소해서 기분 탓인가 싶었어요. 수건을 접어놓으면 나중에 다시 접혀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반찬 통의 자리가 제가 둔 자리와 달라져 있었어요. 신발을 현관에 가지런히 뒀는데 각도가 맞지 않는다며 다시 정리하는 걸 봤습니다. 말로 직접 따지지는 않았어요. 한숨 한 번, 그리고 무표정하게 다시 정리하는 손길. 그게 전부였는데 그 침묵이 말보다 더 사람을 작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한 일이 매번 다시 덮어 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없는 것처럼 정리되는 그 느낌이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그 집에서 살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오래 혼자 살던 사람이니 습관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맞춰가다 보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석 달이 됐습니다. 그날 저는 아파트 아래 상가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두부 한 모, 시금치 한 단, 콩나물 한 봉지, 계란 한 판. 많지도 않은 것들이었어요. 영수증을 손에 쥐고 마트를 나오는데 앞쪽 통로에 상가 주민 두어 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윤상태 씨가 서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손을 들었습니다. 반긴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달랐습니다. 상태 씨의 시선이 제 손에 들린 장바구니 위로 내려갔어요. 훑어보는 거였습니다. 잠깐이었는데 그 눈길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이게 다예요? 목소리가 낮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상가 아주머니 두 분이 동시에 이쪽을 봤어요. 마트 안쪽에서 주인도 유리창 너머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 대답하려는 순간 상태 씨가 장바구니를 그냥 낚아챘습니다. 생활비 받아가면서 이것도 제대로 못해요? 목이 잠겼어요. 가슴이 막힌 게 아니라 목바로 아래쪽이 꽉 조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이었어요. 이 아파트 상가에서 매일 마주치는 얼굴들 앞에서 자기가 생활비를 건네준다는 사실을 굳이 소리내어 꺼낸 겁니다. 제가 생활비를 받는 사람이라는 걸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알게 됐어요. 뒤에서 아주머니들이 어색하게 시선을 돌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했는데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다시 건네받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층수 표시가 올라가는 동안 저는 그냥 한 곳만 바라봤어요. 눈이 뻑뻑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나오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했어요. 울 수도 없고 화낼 수도 없고 그냥 서 있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 자리가요. 집에 들어와서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두부를 꺼내 물에 담그면서 자꾸 그 자리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매일 지나다니는 이 상가에서 생활비라는 말을 꺼내 면박을 줬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화가 난다기보다는 기둥 하나가 쑥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팠냐 하면요. 그 말 안에 담긴 뜻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내가 이 집에서 생활비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 그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걸 우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한다는 것. 그 세 가지가 한 문장 안에 다 들어 있었어요. 그것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요. 그날부터 제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고 들어오면 영수증을 확인했어요. 뭘 샀는지, 얼마가 나갔는지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물어봤습니다. 어느 날은 이건 왜 산 거예요? 다음엔 이 가게 왜 거기서 샀어요? 그 다음엔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하는 식으로 점점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리고 나가는 시간과 돌아오는 시간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누구 만났어요? 말투가 차가운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주 평평했습니다. 감정도 없고 높낮이도 없는 그 목소리가 더 이상했어요. 화를 내면 맞받아라도 칠 텐데 그 목소리는 어디서 받아쳐야 할지를 모르게 만들거든요.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는 것도 아닌 그 어중간한 상태가 저를 가장 지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행동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박선자 언니한테 전화를 하려다가도 괜히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내려놓는 날이 생겼습니다. 미라한테서 연락이 와도 짧게 받고 끊었어요. 무언가 말하기 시작하면 결국 재혼 이야기로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자식들한테 내 말이 맞았다고 먼저 인정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 마음이 솔직하게는 그랬어요. 집이 조금씩 낯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파 위에 앉아 있어도 이게 제 자리가 맞나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주방에 서 있어도 손님처럼 조심하게 됐습니다. 냉장고에 메모를 붙여뒀는데 분명히 제가 쓴 글씨인데도 왜인지 이 집 물건 같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데 그 이상한 느낌이 매일 조금씩 커졌습니다. 어느 오후 상태 씨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바깥으로 다른 동 창문들이 보이고 그 안에는 각자의 삶이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창문들 중에 이렇게 숨막히게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어요. 그 생각이 위로가 됐는지 더 서러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창문들을 한참 바라봤어요. 밤에 자리에 누워서 처음으로 또렷하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재혼 잘못됐을 수도 있다. 말로 꺼낸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생각이 천장에 붙어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낮에 상가에서 들었던 그 말이 다시 들렸어요. 생활비 받아가면서 그 말이 귓가에서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눈을 감고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더 당하기 전에 이 집에서 제가 정확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겠다고요.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나면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울면서 나올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을 알고 난 뒤에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상한 자리에 세워져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박선자 언니를 찾아간 건 충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냥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 망설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태 씨가 일찍 외출한 날이었고 저는 겉옷을 걸치고 가방을 들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거리였는데 그날따라 그 거리가 전혀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버스 안에 앉아 창밖을 보는 그 시간이 오랜만에 제 숨 같았어요. 누가 어디 가냐고 묻지 않는 자리, 영수증 확인 안 하는 자리. 그게 버스 아니었거든요. 박선자 언니는 예전에 반찬 가게 일을 같이 하던 사이였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서너 살 위였고 입이 거친 것 같아도 속은 단단히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가게 일이 끊긴 뒤로도 가끔 연락은 주고받았는데 재혼 이야기가 나온 뒤로는 제 쪽에서 먼저 연락을 잘 안 하게 됐습니다. 언니도 재혼에 반대했거든요. 그 반대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저도 이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연락하기가 어려웠던 거겠죠. 내가 먼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 같아서요.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어주고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방 안에 앉히고 나서 먼저 따뜻한 걸 가져왔습니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냐, 왜 이제야 왔냐, 그런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그게 더 고마웠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줬거든요.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쉰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상가에서 면박을 준 일부터 영수증을 확인하는 일, 나가는 시간을 캐묻는 일까지요. 말하다 보니 목이 잠겼습니다. 눈물은 안 나왔어요. 그냥 이야기가 목에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번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이어갔습니다. 언니는 끊지 않았어요. 그냥 다 들었습니다. 언니가 다 듣고 나서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기억을 더듬는 표정을 짓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정수가 그 사람 상가 관리 이야기 한 적 있어?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가 말했어요. 재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 상태 씨가 가게 앞에 잠깐 들른 적이 있었다고요. 그때 언니한테 가볍게 건넨 말이 있었는데 나중에 정숙 씨와 같이 살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상가 관리 일을 같이 봐주면 좋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언니는 그때 별 생각 없이 들어 넘겼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말이 다시 떠오른다고 했어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도 무언가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재혼 준비를 하던 시기에 상태 씨가 종이 한 장을 써준 적이 있었습니다. 공식 서류는 아니었어요. 메모지에 볼펜으로 직접 쓴 거였는데 내용은 앞으로 상가 관련 서류 처리에 제가 함께 확인자로 들어가는 게 서로한테 편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뒀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끼리 집 관련 서류에 이름 하나 올라가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흘려봤던 거예요. 깊이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메모만이 아니었어요. 재혼 직후에 상태 씨가 같이 서명해달라고 가져온 서류가 있었습니다. 상가 관리비 자동이체 변경 신청서였는데 저는 제 이름 옆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를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상태 씨가 별거 아니라고 그냥 관리비 계좌 바꾸는 거라고 했거든요. 바쁘게 건네주고 바쁘게 받아갔어요. 저는 제 이름이 들어간 사본 한 장을 서류 봉투에 넣어두고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 봉투가 짐 속에 있었어요. 언니 집에서 돌아오자마자 짐 구석을 뒤졌습니다. 반쯤 구겨진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혼 전에 상태 씨가 직접 써준 메모 한 장, 그리고 자동이체 변경 신청서 사본이었어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재혼 직후, 아직 그 집이 낯설던 첫 주에 서명한 서류였어요. 봉투를 손에 쥐고 앉아 있는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게 왜 이상하게 느껴지냐 하면요. 그 이후로 상태 씨가 그 서류 이야기를 한 번도 다시 꺼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져가 놓고 그 다음이 없었어요. 상가 관리를 같이 봐달라고 했다면서 막상 입금 내역을 확인시켜 준 적도 없고 함께 뭔가 처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류에 이름만 올려놓고 그 이후로는 아무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집안에서는 제가 한 일을 하나씩 통제했습니다. 영수증을 확인하고 나가는 시간을 캐묻고 카드도 마음대로 못 쓰게 했어요. 바깥 서류에서는 제 이름이 쓰이면서 집안에서는 제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연결되는 순간 뭔가 머릿속에서 무거운 것 하나가 자리를 바꿨어요. 나는 여기서 함께 살러 들어온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그날 밤 저는 메모지와 서류 사본을 다시 봉투에 넣어 짐 안쪽 깊숙이 두었습니다. 누군가한테 보여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게 제 손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없애지 않을 거라는 다짐 같은 거였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종이인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마지막 근거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버리면 안 된다는 건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집안에서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상태 씨가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가는 횟수가 많다는 것, 통화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한 번씩 정리되고 들어온다는 것, 그리고 특정 서랍은 항상 잠겨 있다는 것. 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커진 게 아니라 눈이 열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윤상태 씨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이번에는 기분 탓으로 흘려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서류 이야기를 꺼낸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상을 치우는 중이었어요. 특별히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말이 나왔어요. 목소리를 낮게 유지하면서 예전에 서명했던 자동이체 서류 있지 않냐고, 그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태 씨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릇을 내려놓는 손이었습니다. 왜요, 갑자기? 목소리가 평평했어요. 아까까지 밥 먹으면서 나누던 그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층이 하나 내려가 있었어요. 그 변화가 작았는데 저한테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제 이름이 들어간 서류니까요. 제가 말했어요. 싸우려고 꺼낸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그냥 알고 싶었거든요. 내 이름이 들어간 서류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그게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요. 상태 씨가 행주를 개수대에 내려놓고 돌아봤습니다. 정숙 씨, 별로 중요한 서류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해요.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는데 끝 어미가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선을 긋는 말투였어요. 더 물어보지 말라는 의미라는 걸 저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지 않았어요. 억울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그 자리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게 옳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알아내려면 싸워서 얻어낼 게 아니라 조용히 확인해야 한다는 걸 그때 어렴풋이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통장을 확인했는데 이달 생활비 입금이 아직 안 돼 있었어요. 날짜가 늦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상태 씨한테 직접 물어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안 들어오냐고 물었다가 또 생활비 이야기가 나올까봐 목이 먼저 조여왔습니다. 이상하죠. 받아야 할 돈인데 그걸 달라는 말을 꺼내기가 이렇게 어려웠어요. 이 집에서 제 자리가 그랬습니다.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말할 수 없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붙여뒀던 카드 메모가 없어졌습니다. 카드 비밀번호를 적어둔 메모지였어요. 냉장고 옆면에 테이프로 붙여뒀는데 어느 날 보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상태 씨가 뗀 건지 아니면 제가 치웠는데 기억을 못하는 건지 확신이 없었어요. 확인하기 위해 카드를 써봤더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서늘한 느낌이 손끝에서 팔 위로 올라왔습니다. 카드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겁니다. 생활비 입금은 늦어지고 있고 서류 이야기를 꺼냈더니 선을 그었고 이제 카드까지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일이 하나씩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있다는 느낌이요.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저는 온몸으로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윤세영 씨가 들이닥쳤어요. 세영 씨는 상태 씨의 딸이었습니다. 나이가 40 초반이었고 아버지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재혼 이후로 얼굴을 몇 번 봤는데 그때마다 웃기는 했지만 눈이 웃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온 걸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겼다는 게 티가 났어요. 그날은 예고 없이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었더니 세영 씨가 서 있었어요. 상태 씨는 그 시간에 집에 없었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세영 씨가 들어오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는 손이 너무 편안해 보였어요. 이 집이 낯설지 않은 사람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등이 자연스럽게 긴장됐어요. 이 사람이 그냥 아버지 얼굴 보러 온 게 아니라는 걸 아는 모양새만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봐도 되냐고 하면서 이미 시작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돈 보고 들어오신 거 아닌가요?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었어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는데 이상하게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혼자 생활이 어려우셨던 거 맞잖아요. 아버지가 형편이 나으신 것도 알고 들어오셨을 거고요. 말이 가볍게 나왔어요. 사실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통보하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 말투가 낯설지 않았어요. 서류 이야기를 꺼냈을 때 상태 씨가 선을 긋던 그 말투와 결이 같았거든요. 부녀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더 받아치지 않았어요. 일어서서 차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테이블에 내려놓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많이 걱정되시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건 사실과 다릅니다. 세영 씨가 차를 마시지 않고 가방을 들었어요. 나가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무리한 요구 같은 거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잔뜩 굳어 있었어요. 어깨 위에 무거운 게 얹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멸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크게 욕을 들은 것도 아닌데 예의 있는 말투로 가장 낮은 곳에 세워진 느낌이었거든요. 돈 보고 들어온 사람. 그 말이 이 집안에서 저를 설명하는 단어가 됐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반박할 수도 없었어요. 반박하는 순간 더 그 말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를 내려놓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저녁이 다 된 시간에 상태 씨가 돌아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세영 씨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상태 씨가 안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베란다 쪽으로 걸어가면서 말했어요. 목소리를 낮춘다고 낮췄는데 베란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로 당겨진 거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는데 베란다 쪽에서 말소리가 흘러들어왔어요. 그 서류만 마무리되면 정리는 어렵지 않아. 뒷말이 더 이어졌는데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반찬 그릇을 소리 없이 내려놓았어요. 심장이 아주 느리게 한번 쿵 했습니다. 그 서류만 마무리되면 정리는 어렵지 않아. 그 두 문장이 머릿속에서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서류, 정리. 그 말들이 각각 따로 떠돌다가 어느 순간 하나의 방향으로 붙어 섰어요. 상태 씨가 마무리하려는 서류는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서류였고 그 서류가 마무리되고 나면 정리하려는 것은 저였습니다. 가슴이 찬물에 잠기는 것 같았어요. 막 끓여낸 국 앞에서 손끝이 식었습니다. 이 결혼이 단순한 외로움의 결합이 아니었다는 걸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저를 데려온 건 함께 살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서류 하나를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이름 하나를 얻기 위한 거였어요. 생활비 걱정 말라던 그 말도 자상하게 굴던 첫 한 달도 전부 그 이름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8살에 저는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상이 차려지고 나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상태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숟가락을 놓는 손도 조용했고 텔레비전을 켜는 손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눈을 내렸어요. 이제부터는 달라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당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서 있는 자리를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쪽이었어요. 그러려면 그 서류가 정확히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지, 제 이름이 거기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울면서 나올 게 아니라 알고 난 뒤에 움직여야 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조용히 가방 안을 확인했습니다. 봉투가 그대로 있었어요. 메모지 한 장, 서류 사본 한 장. 구겨지지 않게 손으로 한번 편 다음에 다시 넣어뒀습니다. 윤상태 씨가 서류를 마무리하려는 그 전에 제가 먼저 그 서류의 의미를 알아내야 했어요. 그 봉투 한 장이 그때 제한테는 가진 전부였습니다. 관리사무소를 찾아간 건 상태 씨가 사흘 연속 외출한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에 없었어요. 간단히 메모만 남겨뒀더라고요. 늦는다고요. 저는 그 메모를 읽고 나서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었어요. 이런 날을 기다린 건 아니었는데 막상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니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머리로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지금 가야 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박선자 언니한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상가 관리비 서류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고요. 언니는 잠깐 생각하더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면 공동 확인자 기록은 본인이 직접 열람 요청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해본 적은 없지만 아마 될 거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충분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창구에 앉아서 담당자한테 말했어요. 제 이름이 들어간 관리비 관련 서류의 확인자 등록 여부를 열람하고 싶다고요. 담당자가 잠깐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이름을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제가 다시 말했어요. 담당자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뭔가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잠시 후에 출력된 종이 한 장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윤상태 씨 명의의 상가 두 곳에 대한 관리비 자동이체 변경 신청서였는데 공동 확인자란에
제 이름과 날짜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재혼 직후 첫 주에 제가 도장을 찍었던 그 서류였어요. 담당자가 설명해 줬어요. 이 서류가 효력을 유지하는 동안 해당 상가의 임대 관련 계좌 변경이나 수익 정산 처리에 공동 확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상태 씨가 그 상가 수익을 정리하거나 계좌를 바꾸려면 제 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로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제야 전부 연결됐습니다. 상태 씨가 처음부터 원했던 건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임대 수익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공동 확인자의 이름 하나였습니다. 재혼 전에 메모를 써주고 재혼 직후에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집 안에 있어주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서류만 마무리되면 정리는 어렵지 않다던 그 말, 그게 이런 뜻이었습니다. 서류를 완전히 처리하고 나면 저는 필요 없어지는 거였어요. 생활비 걱정 말라던 그 말이 처음으로 다르게 들렸습니다. 배려가 아니었어요. 계산이었어요. 관리사무소를 나와서 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한테 내용을 설명했더니 언니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정수가 그 서류 사본이랑 메모 아직 갖고 있지? 있어요. 버리지 마. 절대로.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화가 났냐고요. 났어요. 그런데 그 화가 뜨겁지 않았어요. 차가운 화였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써야 하나를 생각하는 쪽이었어요. 울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속았고 이미 충분히 작아졌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그걸 되돌려 놓는 일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냈어요. 밥을 차리고 상을 치우고 물어보면 대답하고 그랬습니다. 상태 씨는 여전히 서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 특유의 조용함이 있거든요. 저는 그 조용함 안에서 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세영 씨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상태 씨가 집에 있는 날이었어요. 세영 씨가 오면서 아버지한테 뭔가를 가져왔고 두 사람이 거실 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 소리가 낮게 들렸는데 서류라는 단어가 한 번 들렸습니다. 그리고 도장이라는 단어가 들렸어요. 저는 주전자를 불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메모지 한 장, 서류 사본 한 장, 관리사무소에서 출력해온 열람 확인서 한 장. 그 세 가지를 손에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상태 씨와 세영 씨가 동시에 저를 봤어요. 저는 테이블 옆에 서서 종이들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몸이 아주 조용했어요. 상태 씨, 여쭤볼 게 있어요. 목소리를 낮게 유지했습니다. 생활비 준다고 사람을 데려와 놓고 뒤로는 제 이름부터 지우려 하셨던 거예요? 상태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내용을 말했어요. 제 이름이 공동 확인자로 올라가 있다는 것, 그 서류의 효력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서류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상태 씨가 임대 수익 정산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요. 감정을 씻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실만 말했어요. 세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그 서류 때문에 재혼을 했다는 거예요? 세영 씨의 목소리가 이번엔 저한테 향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저도 그게 느껴졌어요. 세영 씨도 몰랐던 겁니다. 아버지가 그런 계산으로 이 재혼을 진행했다는 걸 딸도 몰랐던 거예요. 상태 씨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뭔가 꺼내려는 것 같았는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입이 열렸다 닫혔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동안 항상 평평하고 조용하던 그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그런데 나가기 전에 이 서류에 대한 처리는 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제 이름이 들어간 서류니까요. 그날 공개 망신을 당한 쪽은 윤상태 씨였습니다. 상가에서 저한테 생활비 이야기를 꺼냈을 때 사람들 앞에서 제가 작아졌던 것처럼 그날은 자기 딸 앞에서 상태 씨가 작아졌어요.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욕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종이 3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였는데 그게 충분했습니다. 세영 씨가 아버지한테 뭔가를 낮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할 말은 다 했고 들어야 할 것도 다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등이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짐을 싸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들어올 때도 많이 갖고 오지 않았거든요. 옷 몇 벌, 이불 하나, 그리고 그 서류 봉투. 그게 전부였어요. 짐을 꾸리면서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무거워야 할 것 같은데 가방이 가볍다는 게 서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게 맞는 무게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던 공간을 나오는 거니까요. 상태 씨가 그날 밤 말을 걸어왔어요. 달래는 말투였습니다. 오해가 있었다고 했어요. 서류 처리는 그냥 행정적인 문제였다고 같이 사는 사람 이름을 올리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요. 목소리에 그동안 없던 뭔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조급함이었어요. 저는 짐을 계속 쌌습니다. 상태 씨, 저한테 오해가 생긴 게 아니에요.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게 제가 그날 밤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길게 할수록 이 대화가 길어지고 길어지면 또 제가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 흔들림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그 집을 나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아파트 층수가 줄어드는 걸 봤어요. 로비로 나오는데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서늘했어요. 그런데 숨이 트였습니다. 오랜만에 제 폐로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 미라였어요. 엄마 나왔어요? 미라가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한테 연락이 갔던 모양이었어요. 박선자 언니가 미라한테 따로 연락을 해뒀던 거였습니다. 저는 응 하고 짧게 대답했어요. 지금 어디예요? 버스 타러 가고 있어. 어디로 가요? 저는 잠깐 멈췄어요. 어디로 가야 하나 그 생각을 막상 나오고 나서야 했습니다. 이상하죠. 나오겠다는 결심은 했는데 어디로 갈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막막함이 예전 막막함이랑 달랐어요. 예전 막막함은 통장이 비어가는 막막함이었고 지금 막막함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막막함이었거든요. 그 차이가 꽤 컸습니다. 일단 언니 집으로 가려고. 내가 데리러 갈게요. 미라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예전이랑 달랐습니다. 엄마 재혼 이야기 꺼낼 때 목소리 높이던 그 미라가 아니었어요. 그냥 오겠다고 했습니다. 군말 없이요. 저는 그 말에 목이 잠겼어요.
아까 상태 씨 집에서는 눈물이 안 났는데 딸한테 일단 언니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 짧은 말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눈을 한번 깜빡이고 하늘을 봤습니다. 흐린 날이었는데 밝았어요. 아들 지훈도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잘 나왔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잘 나왔다는 말 세 글자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는 말보다 훨씬 따뜻하더라고요. 잘 나왔다는 건 이제부터 잘 될 거라는 말 같기도 했거든요. 박선자 언니 집에 며칠 있으면서 다음을 생각했습니다. 서류 문제는 언니가 아는 사람을 통해 법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을 알아봤어요. 공동 확인자에서 제 이름을 빼는 절차가 필요했는데 상태 씨 쪽에서 그 처리를 먼저 요청해 왔습니다. 저는 조건을 달았어요. 단 하나였습니다. 재혼 기간 동안 들어왔어야 할 생활비 중 미지급된 금액을 정산해 달라는 거였어요. 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관계에서 제가 받아야 할 걸 제대로 받고 나간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구걸이 아니라 정산이었거든요. 그 차이가 저한테는 컸어요. 상태 씨 쪽에서 며칠 뒤 정산을 했습니다. 서류 처리도 끝났어요. 저는 그 확인서를 받아들고 그제야 그 집과 완전히 끝났다는 게 실감 났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반찬 납품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박선자 언니가 연결해 준 곳이었습니다. 근처 작은 반찬 가게에 몇 가지 품목을 납품하는 일이었어요.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오전에 준비해서 점심 전에 납품하는 시기였는데 그게 저한테 맞았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서 있기 힘든 날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했어요. 아프면 천천히 하면 되고 힘들면 조금 줄이면 됐습니다. 제 몸에 맞춰서 제가 조정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소중한 거였어요. 들어오는 돈이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상태 씨가 주던 생활비보다 분명히 적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덜 불안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 예전처럼 숨이 짧아지는 느낌이 없었어요. 적어도 이 돈은 아무도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는 돈이었거든요. 제가 번 돈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잔고 숫자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어요. 미라가 가끔 반찬 재료를 사다 줬습니다. 말없이 문 앞에 두고 가는 날도 있었어요. 처음엔 사양하려다가 그냥 받았습니다. 받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자식한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과 자식이 챙겨주는 걸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른 거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짐이 되는 건 기대는 거고 챙김을 받는 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 구분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지훈도 한 달에 한 번쯤 얼굴을 비쳤어요. 특별한 말은 없었어요. 밥 한 번 먹고 가거나 냉장고 안을 한번 들여다보고 가거나요. 그런데 그게 좋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오는 것 자체가 연결이었거든요. 돌아보면 그 재혼이 실패였냐고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잃은 것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움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흔들린다고 해서 무너지는 건 아니라는 것도요. 상태 씨한테 이용당한 건 맞지만 저는 결국 그 집에서 서류 3장을 들고 테이블 앞에 섰거든요. 68살에요. 소리 지르지 않고 울지 않고 사실만 말하면서요. 그게 작은 일 같아도 저한테는 작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언니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했어요. 언니, 나 그 집에서 진짜 잘못한 게 뭔지 알아? 뭔데? 외로운 마음으로 들어간 거. 그 마음이 문제였어. 그 남자가 문제가 아니라. 언니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걸 알게 됐으면 그 집 들어간 거 헛된 건 아니네.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늦은 재혼이 실패로 끝난 게 창피한 게 아니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제 삶을 남한테 맡기려 했던 그 시간이 아깝긴 했지만 그 시간이 저를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덕분에 이제는 제 손으로 번 작은 돈이 얼마나 다른 무게를 갖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생활비가 삶을 지켜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스스로 지킨 자존심이 삶을 버티게 해줍니다. 그건 68살에 배운 건데 늦은 것 같아도 늦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집 나오셨을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까지 함께 전해두겠습니다.